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해보죠. 오늘 처음 어렵게 모셨습니다. 구구보수의 아이콘 함익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함익병입니다. 근데 왜 일단 인사를 네.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극우 아이콘이에요? 구구보수의 아이콘 아닙니까? 뭐 독재도 필요하다.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4분의 3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예. 와, 근데 이거 이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수님이 어떤 가늠한 여자를 돌을 던질 때 네.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 돌 던지라 그랬어요. 네. 다들 이제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랬을 때 그걸 같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SNS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네. 거두절미하고 딱 워딩을 뭐라고 뽑았냐 그러면 예수 가늠한 여성 비호하다. 이렇게 뽑으면 얼마나 그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함부로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네.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저 여자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용서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워딩을 그렇게 뽑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가 아니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받는 불이익이 크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국가에서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된다. 너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면 앞뒤 맥락 자르고 그것만 싹 드러내서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나쁘게 네. 들리죠. 원장님이 고통당하셨던 겁니까? 뭐 고통이라고. 누구 찍으셨어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 선거를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요. 구구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했으면 홍트럼프 찍으셨어요? 에이, 아니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을 갖고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이 사람 보수의 진보예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진보예요. 찬성을 동성애 하십니까? 찬성해요.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불이익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세금을 좀 더 필요하면 올려야 된다. 네. 이 보수의 진보예요. 저는 필요하면 세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진보죠. 남녀는 평등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이 국가에서 군대를 가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는 남자도 군인이 많이 부족해요. 병력 차원이. 그렇죠. 원래 우리가 남자들이 100명이 있으면 군대를 가서 입영을 해서 그 군대 2년, 3년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70%밖에 안 돼요. 30%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체적으로만 장애 없으면 다 군대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심약한 사람들은 군대 생활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관심병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 나는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고 다만 전투병과는 남자가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병이라든지 운전병이라든지 취사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성이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여자들도 군대를 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는데 왜 그게 보수예요? 진보죠. 오늘 어려운 방송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정치의 꿈 있으세요? 있었죠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까? 뭐 고등학교 때 이미 접었죠.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TV조선에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 계시죠? 네, 강적들이라고. 강적들. 네. 그게 녹화 방송 아닙니까? 네, 녹화 방송.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유심히 보거든요. 네. 그럼 원고를 이렇게 문득문득 보시는 것 같아서 저거 통대본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딱 질문지 요거 2장 달랑 있거든요. 다 아무것도 없이. 오늘 굉장히 재밌는 함익병 원장의 민낯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익병 스페셜입니다. 자,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아유, 안 계셔서 프로그램이 막 흔들흔들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유럽의 불가리아를 한 좋은 데 갔다 7일 오셨나요? 정도 다녀왔습니다. 요구르트가 유명하죠. 불가리스라고. 불가리아를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요구르트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만 그냥 이름 팔아가지고 엄청 먹는 거군요. 네, 하여튼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욕심스럽게 먹지는 않고 네. 식탁에 놔두는데 조금씩 먹고 아. 뭐 그런 정도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식문화가 여러 가지 요구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가 굉장히 뭐 거기는 풍부하더라고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없어서 그래요. 네. 요구르트 아줌마가 매일 배달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렇지 뭐 않습니까? 자기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일상화돼서 그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그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요양을 하는 그 장수촌을 만들었다고 오.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군요. 예, 2차 대전 무렵부터 일본이 그 독일하고 같이 추축국이었으니까 불가리아도 독일 편에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아주 교류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불가리아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놀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가 공부를 하고 온 겁니까? 아, 뭐 기자 습성이 발동을 기자들은 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익병 스페셜을 만들기 위해서 한치호 해설위원 엄청 노력하셨다면서요? 이제 전화도 많이 드리고 네. 이렇게 섭외가 잘 안 됐다고.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저도 가슴이 좀 떨립니다. 왜 너무 떨립니까? 연세에서 너무 젊으셔서.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시고. 앵커보다 잘생긴 사람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끝나고 혼나게 생겼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앵커보다 잘생긴 사람 불러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오늘 자유한국당이 7% 갤럽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7%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원철 뭐 7%, 10%를 넘을 만한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탄핵 정국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직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재판을 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4번 받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나오는 형국에서 한국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심 재판 때까지는. 청문회 전국에서 나름 자유한국당이 그 존재감을 드러냈었잖아요.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결정적으로 뭐 낙마시킨 경우야 한국당이 잘했다기보다도 그냥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야 다른 뭐 당과 함께 물론 한국당에서 큰 것을 하긴 했지만 다른 당과 함께 공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고도 네. 얘기하는데 홍 후보가 된다고 한들 당분간 급격하게 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리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왜요? 그 홍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저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에서 홍 후보가 그렇게 강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것이 큰 것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 후보가 지금 아무리 강한 말을 쏟아낸다고 한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인기 공허 행진을 당분간은 끊기 힘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뚜껑이 열릴 때까지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 뽑기 위해서 무슨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또 홍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애들이랑 토론회 못 하겠다고.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분 표현이 그런 거친 표현을 좋아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도 별 그렇게 영향을 행사하지 못할 거다. 뭐 대구 경북 TK 지역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우선 제가 볼 땐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중에 현재 자유한국당, 옛날에 새누리당이죠. 그 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제가 같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 자유한국당에 했던 그를 용서하고 다시 지지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반성이 나는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변화가 좀 예, 한치호 필요한데 의원.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잘못을 했으면 진정하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변하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더더군다나 당이잖아요. 당은 국민들한테 비전을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과거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크게 당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청문회 전국에서도 뭐 좀 그 주광덕 의원이 그 하나 찾아낸 건데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청와대에서 그 재적 등본을 실수로 더 보냈기 때문에 우연히 찾아낸 겁니다. 그게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게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변하려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 좀 더 신선한 모습,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변한다고 봐요.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래도 지지율이 아직도 뭐 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이은희 조작 사건으로 그렇게 뭐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꼴찌를 했다고 당에서는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무슨 충격을 받아요? 지금 거기는 당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구만. 어쨌든 뭐 꼴찌라는 의미가 근데 5%, 7%, 뭐 9% 이렇게 줄을 섰기 때문에 뭐 꼴찌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게 차이가 좀 있고 1%, 2%야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뭐 40 몇 프로가 나왔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지만 네. 5% 7% 9%는 사실 이 나머지 세 당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도토리 기적이죠. 예. 뭐.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주 위기 상황인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오늘 뭔가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측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오늘 말씀이 없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오늘 입장 발표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가장 큰 덕을 봤던 분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책임이든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는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지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든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그 발언의 색깔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다음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갈림길에 섰다. 5년 후에 대권 후보 한 명이 지금 사라지느냐 5년 후까지 갈 것이냐 갈림길에 섰는 제가 볼 때는 안 후보가 어떤 말을 하든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자기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를 더 손가락질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그렇죠. 나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책임 안 진다고? 그렇죠. 국민들이 믿지는 않을 그렇죠. 것이고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그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개인이라고 치더라도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뭐 지금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의도.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은 예, 함병 예, 두 원장? 개의 파가 네. 합쳐져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던 원래 자기 개파와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옛날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죠. 맞습니다. 예, 기존 정치인들의 두 그룹이 합쳐져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 그룹에 몸담고 있던 분들은 떡 본 김에 재산이라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네, 한초 의원 이영-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저 오늘 떡봉기에 제사 지낸다 말까지 나왔는데 우리 이영진 앵커가 평소에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다. 근데 지금 자칫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 진짜 안드로메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원래 이상하시잖아요. 아, 안드로메다로 가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새로운 인물을 우리 안철수 말고 새로운 인물을 찾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 9%예요. 그 바른당이 그다음에 한국당이 7%, 정의당도 7%, 국민의당이 5%입니다. 합쳐서 28%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48%예요. 그것도 2% 떨어져서 20%나 차이 납니다. 그 야사당이 합쳐서 아무리 저기라도 지금은 여당을 이길 수 없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이고 야사당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전국을 타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영철 부장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계 개편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 합치는 것도 예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하고 합칠 가능성을 더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정계 개편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계 개편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 큰 쪽으로 흡수된다. 예를 들어 국민의당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주당으로 모두 흡수되는 형국이 되고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흡수되는 형국인데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교섭단체를 바른정당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그러하고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면서 정당 보조금도 받으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굳이 정계 개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호남 정서를 보더라도 호남은 절대로 한 당의 모든 애정을 쏟지 않습니다. 경쟁을 시키죠. 경쟁을 시키면서 호남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다당제로 가더라도 정당들도 나름대로의 편익을 취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나누어서 정치 세력을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양당제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양당제가 가졌던 폐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다당제를 한번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제가 당분간 갈 것 같고요. 그다음 국민의당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정치 고수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50 시절에는 전두환 씨하고도 어느 정도 교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캠프로 가서 오랫동안 권력도 누려봤고 그렇죠. 야당 생활도 해봤고 네. 이분이 쉽게 당을 포기할 분이 아니죠. 아마 저는 정계 개편이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4당 체제로 물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당 체제로 좀 시간을 갖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른정당 이해운 당대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 홍준표 뭐 대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높은 상황이고, 그럼 모든 정당이 다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각자는 다 지방 예. 선거 체제 내년 한국병 6월이니까 원장. 가겠죠. 네. 그렇긴 하겠지만 과연 나는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해요. 왜냐하면 호남 정서가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또 지지율도 조사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 개인기죠. 그게 도움을 받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독자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굉장히 재밌는 지적이고 네. 설득력 있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초에. 그 원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네. 국민의당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당은 오래 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까지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방선거에 이번 공약에 개헌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개헌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하면 절대 당을 합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치면 의견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개헌하는 상황에서는 4당이 다 5당이 다 의견들을 내고 자기들이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내기 위해서라도 아마 다른 액션들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되고요. 그런 판단이라면 지금 지방선거까지 이 체제로 간다. 근데 저는 재밌는 얘기 하나 취재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 대선 그 상황에서도 그 국민의당 그 지역에서는 우리는 뭐 지금 대선 문제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가 문제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저에 깔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갈라서는 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네, 3년이 지났잖아요. 네. 3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선거가 3년 남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현 전국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 이런 고공 지지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잃을 만한 그런 무리한 일을 안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지지 기반이 계속 간다고 치면 정치인이라는 게 지지율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스탠스만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현재 청문회가 전국이 유지가 되지만 몇 분의 아주 결격 사유가 많은 분을 빼고 나면 거의 다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그 자기 유권자, 자기의 그 홈코트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지율을 계속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죠. 정철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은 함원장께서 얘기한. 이난국을 그 얘기한 내용 안철수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짐을 지워서 이난국을 돌파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준용 그 인사 사건에 대해서 네. 가장 큰 편익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익을 본 사람이 이익을 얻은 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짐을 지고 떠나면은 하와이로. 하와이로 하와이라 하와이. 안 내버려 돌아가든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국민의당은 저는 나름대로 계속 생존을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계속 뭐 한 달, 두 달 끌 사건도 아니고 사실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대로 한 사나흘 지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뭐 연루가 된다면 네. 연루가 된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끌 사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부에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공식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문자로 보고가 안 됐다. 왔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네. 자기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도부에 대한 연결고리만 나오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당을 붕괴시킬 만한 악재로 작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낼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안철수 후보한테 물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물론 당의 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그 책임을 지고 당에서 한 칸 떠나 있으면 국민의당은 그 짐을 떨쳐버리고 당분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보면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원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사과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게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크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국민의당을 어찌됐든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한 번 정도면 논평이 나왔지만 그 뒤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결국은 국민의당이랑 민주당은 안고 같이 네. 한 배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청와대나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뭐 공개 성명을 내고 이제 뭐 비난하기 딱 좋은 얘기인데 그걸 그냥 검찰 수사 외에는 양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약간 좀 예, 틀린 것 한초요. 같아요.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해한다, 뭐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걸 더 키우면 오히려 더 지금 이거는 이제 조작이고 혹시 아들 그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야당에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특검 하자. 더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또 확전될까 봐. 그게 한 가지 있을 건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계속 간간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지 심하진 않다는 않지만 거죠. 이제 추미애 대표가 계속 그 펀치를 날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관영 그 국민의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꼭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 곧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발표를 곧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그 이유미 변호사가 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미 씨가 혼자는 아니다. 그리고 혼자 했다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다.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국민의당에서 압력은 받은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이런 저런 저간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당과 청와대 입장은 약간 좀 틀린 것 같고요. 민주당과 청와대 그렇죠. 입장은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그 국민의당을 공격을 해야지 분열이 일어나서 뭔가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때리는 게 펀치를 강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잽이에요. 가볍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쓰러트리는 목적보다는 품으려는 목적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훨씬 더 신랄하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네, 국민의당을 끌어안고 가야지 추경을 좀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번 추경 때문에 서로 또 막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너 그때 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은 이거죠. 우리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뭐 이런 것도 의사를 표시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미 국민의당에서 그 제안을 했답니다.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그것도 한국당도 받아들였대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뭐 이거 갖고 서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추경이나 국회 정부조직법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결국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국민의당을 품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계 개편이나 이쪽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더 세게 공격을 해야 국민의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통으로 다 품으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통으로 품는 게 결국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가 돼야 된다는 건데. 합당이겠죠. 네, 된다 그러면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여기다 심하게 공격을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든 다음에 뭐 선별적으로 입당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계 개편도 네? 쉽지 않은 게 그렇죠. 저는 내년 개헌 투표 때까지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앞서서도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당들이 움직이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자칫하면 지금 최경철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헌 추동력도 사라지게 돼요.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게 약간씩 보였었잖아요. 한 5% 빠졌다 다시 오늘 발표한 거 보면 한 80%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도 지금 요구사항이 본무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그 최저임금위원회 때문에 대규모 서울시에서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빨리 해결을 못한다고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오늘 광화문에서 그 예, 시위가 최경철 있었죠. 부장. 그리고 제가 아까 서울역 앞도 지나오다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도 비정규직 아마 학교 관련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급식 관련 맞습니다. 직원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는 네. 그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대규모 집회가 많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너무 급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요구가 많다. 좀 기다려야 한다. 노동계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분들이 지금 요구를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노동계는 별로 기다릴 생각이 없나 보던데. 그렇죠. 지금
그분들이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큰 축이 그분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이 요구할 만한 수표를 내밀 만하죠. 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공수표를 남발하느냐는 거죠. 이제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인을 해줄 수가 없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힘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물 들어올 때 그렇죠. 늦어야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요구들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면요. 중소기업들 다 도산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줘서 인력을 고용해서 공장을 돌릴 만큼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다르죠. 그렇죠.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1만 원 올려버리면요.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10,000원을 외국인 노동자 10,000원 주면요. 누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습니까? 쓰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귀국해서 제가 아는 사장님 몇 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네. 나는 그 사장님 말씀이 나는 최저임금 1만 원 올라가면 공장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8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80명 고용하고 있는데 80명 다 집에 간다. 10,000원 올리면 그거를 이 정권이 판단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의 상황들을 그 정부에 있는 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상황을 모르는 사실 교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들은 학제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탈원전 얘기하죠. 탈원전 하면 전기값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독일이 탈원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전기값이. 전기값 3배. 독일은 원래 비싸기도 했어요. 전기값. 비싸기도 했지만 네. 탈원전 하면서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LNG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LNG 다 수입하죠. 맞아요.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전기값은 지금보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버티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두 가지 얘기 다 환경 매한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원전을 폐쇄하겠다든지 이런 모든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100% 동의해요.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다 무너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원전을 지금 뭐 폐기하고 새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 되면 폐쇄를 하고 대체 에너지로 다 바꾸겠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그 전기세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어쩌면 또 뭐 에너지 값에 따라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원전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300만 이상의 그 사는 시민들과 도민들 입장에 볼 때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컨센서스를 모아야 돼요. 모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논리가 맞았던 거죠. 싸게 그렇죠. 안정적으로 쓰자.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300만의 시민이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정 부분 전기세가 올라가고 불안해지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안전을 택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절대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까 뭐 방송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무능한 민주주의보다 어쩌면 때때로 똑똑한 그 왕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런 오류가 있어야 된다는 오류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옳다 그러다의 논쟁에 대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동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야 될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원전을 잠시 중단하고 5, 6호기 건설을 중단을 하고 국민들의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컨센서스를 모아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을 믿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믿으니까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원전을 계속 만들자라는 걸 그런 결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 의심?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한번 물어보자. 지금까지는 원전을 일방적으로 위에서 정한 밑에서 했던 거거든요. 반대로 한번 해보자는 무슨 거죠.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한 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얘기와 똑같은데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우려를 하는 거죠. 최경철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못하면 시간이 더 지나면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도 입장에서 보면 저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네. 그러나 최저임금 10,000원이 정말 우리 국민들 컨센서스에 합쳐져서 뜻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 정말 80명이 해고가 되고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럼 다시 그때 국민 그 최저임금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예전의 논리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그럼 기득권의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장님. 올리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도 내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걸요? 그렇지 않을 거요.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저렇게 보세요? 해보면 저는 예? 올리는 건 쉽지 않아도 내리는 거는 어렵다. 뭐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올리고 난 뒤에 내리는 건 거의 쉽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한초예요. 그것도 국민들이 다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 음식점 가서 지금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짬뽕을 먹었는데 그 짬뽕 값을 8,000원, 9,000원 내라 그러면 내야죠. 부담해야죠. 네. 왜? 내가 최저임금 10,000원에 내가 찬성을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견은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마트에서 전부 이제 많이 사면 공짜로 배달해 주거든요. 그죠. 그 인력이 뭐 최저임금 10,000원 받고 그 배달 인력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6,000원, 6,800원 최저임금을 썼을 예. 거예요. 10,000원 되면 앞으로는 배송료 내야죠. 그렇죠. 예. 자, 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의- 딱 올렸다가 두 분의 다시 의견에 내리면 대해서 된다고 말씀. 어떻게 그건 불가능한 생각하십니까? 거고 경제학 교과서의 임금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렇죠.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내려오는 순간 그 공장 문 닫겠죠.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안 다니거나 아니면 데모를 세게 해서 그 공장 문 닫게 만들거나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요. 사실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일본보다 높아집니다. 일본보다 인건비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 제조업 그러면 현장이나 제조업이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제조업이 밖으로 나갈 지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걸 하와이로. 그러니까 법인세 올린다는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제가 그 논리가 잘못,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10,000원 한병 의장을 원장? 찬성하는 게 아니고 네. 최저임금 10,000원을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그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장님. 네. 말씀 중에 제가 이 지적을 할게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캠프, 최경철 부장께서 지적하셨던 문재인 캠프의 가장 큰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노동계였단 말이죠. 네.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걱정했습니다. 노동계가 저렇게 문재인 캠프의 핵심 역할을 했을 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그 상황이 도래를 하면 노동계가 본인들이 한 역할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수표에 사인을 해달라고 손을 내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게 현실로 현실이 된 거고 그걸 도래한 알고 거잖아요. 찍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은 언젠가는 10,000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으니 그러리라고 생각한 거고 원전은 분명히 단계적으로 줄여서 폐쇄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공약을 이행해 보자는 거예요. 해서 잘 되면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거고 가봤더니 너무 안 되면 5년 뒤에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걱정하시던 산업적으로 손해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다시 개발하려면 힘이 들고 삐그덕거리긴 하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직진이 아니잖아요. 직진하면 왕정이고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왼쪽 오른쪽 삐그덕거리면서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하자고 했던 몇 가지 서비스 산업 진흥법 같은 것도 다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야당에서 다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조금씩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30년 하는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5년 임기 대통령이니까 5년 동안에 하는 거에서 크게 무리한 게 아니면 웬만하면 따라가줘 보자는 거죠. 그분 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예, 최경철 부장. 저는 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이건 20년, 30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부터 탈원전으로 간다고 선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보자. 내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 연구가 안 될 것이냐. 그럼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10년, 15년 이후에는 원전 비중을 많이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를 자기 5년 동안에 원전을 탈원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천연 그 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건 5년 안에 할 수 없는 그런데 거예요. 말입니다. 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시작점을 누가 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논의는 해볼 수 있는 근데 거지만 그렇게 네. 스타트를 끊어야 그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원전들을 하나씩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민주주의란 것은 대화 토론을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영덕의 원전을 만들려고 계획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땅도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더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영덕에 원전 지으려고 불도저를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 대화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안 짓겠다고 하니까 영덕에는 이제 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과 그리고 한국수력원자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부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대화를 했던 부분이지 결코 어느 정권도 밀어붙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정권 해왔던 원전 것처럼.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전 특집이 아니고 오늘 함의병 특집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제 정치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아까 뭐 각 당의 이제 대표 다 정해졌고 뭐 정하고 있고 이해운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 대표가 됐고 거기는 또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자 이제 지방선거로 가긴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서울시장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장. 유승민 전 안 대표가 한다면서요? 예, 그 말이 있었죠. 근데 유승민 후보 안 한다면서요? 정치라는 게 뭐 네. 고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게 유지돼서 가는 게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정신 생물인데 바뀔 수도 있죠. 그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말고는 또 나올 사람은 또 없다면서요? 그 바른정당-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 인물이 없으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가능성이 정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지지도를 가질 만한 인물이 서울시장에 나와야 하는데 그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뭐 그만한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만 한 분이 안 계시죠. 이해운 대표가 지금 직접 나오질 못하죠. 왜냐하면 네.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물난이 있다면 당에서는 유승민 전 후보에게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른정당도 더 색깔도 더 키우고 무게감도 더 높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누가 나와요? 민주당은 뭐 박영선, 추미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여성 지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에 그 얘기가 되게 그렇죠. 많았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재명 나오실 시장. 거고 그렇죠. 박원순 지금 현 시장 나오실 거고 네. 뭐 후보군들은 뭐 그 정도죠. 이재명 시장은 경기지사 나가지 않을까요? 서울시장으로 목표를 바꾸셨다고. 그래요? 송영길 송영길 전 예. 인천시장도 말씀 있으시고 네. 경기지사는 뭐 최재성 전 의원이 나간다고 아, 그래요? 하니까 서울시로 많이 최재성 전 의원이 경기지사로 마음을 굳히면 그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경기지사는 그쪽으로 흐를 거고 서울시장은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진짜 최재성 전 의원은 지난번에 함익병은 예? 함병 예. 원장님. 아 말씀하세요. 아니, 그- 이게 팟캐스트를 예, 예.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계속 어떤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름을 말씀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그 선거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구를 포기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 뭐 경기지사 나가겠다 그러면 누가 그래서 맞짱 뜰 사람이 거의 없죠 당내는. 아.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간 단상에 추미애 의원만 딱 이렇게 올려보내서 박영선계 쪽에서는 뭐야? 서울시장 관련해서 암묵적으로 납점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부글부글 끓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아이 너무 뭐 정말 정치라는 뭐 게 하나를 하는 걸 갖고 네. 모든 걸 정치로 해석하면 그런데 뭐 올라갈 사람이 올라갔던 거고 그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에 따라 그 거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한 번 더 하시겠다 그러면 누가 뭐 또 같이 경선에 붙겠어요? 아 그런가요? 경선이 그렇지 않을 것 이루어지겠죠. 같은데요? 요 네. 민주당 그 당 성격상 아무리 현역이 그 강력하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영선, 추미애 이 두 분은 서울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열망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아, 상황이죠. 이번 대선에 또 박원순 시장이 경선에서도 빠졌잖아요. 본인이 그 스스로 예. 아 스스로지만 나가셨죠. 그 비서실장은 또 임종석 씨가 비서실장 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협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이 정권 창출에 박원순 시장이 한 일정 이상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죠. 야 그런다고 그러면 본다면 청와대가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다. 개입은 하지 않지만 네? 의중이 있으면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저기 그 그림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려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게 의중이 있어서 그렇게 경선 과정 중에 대의원들한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네. 청와대가 뭐 서울시를 많이 생각해서 네, 서울시의 출신의 인맥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신세진 게 좀 있구나, 대통령께서. 그래서 서울시 인맥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건 아니다. 임종석 실장 그 서울시 인맥 아니다. 서울시 인맥이었지만 오래전에 이미 문재인 캠프로 와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임종석 지금 실장은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보낸 인맥이 게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네? 문재인 인맥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들어온 서울시 인맥들 전부 다 문재인 인맥들이다. 그래서 서울시 인맥하고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정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안개 속이다. 지금 완전 상황이네. 혼전 중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네, 한쪽이요.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셔가지고 완전 혼전 중이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기보다는 큰 거의 길이죠. 단계다. 큰 길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갔죠. 그다음에 네, 또 그렇죠. 그분이 서울시에 와서 청계천 복원했죠. 그다음에 버스 중앙차로 만들었죠. 네. 그런 뭐 눈에 띄는 것 한번 하면 확 올라가죠. 인지도가. 그러니까 행정이나 네, 정치력을 한초에.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자리가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국무회의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서울시장을 그렇게 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들어가 있다. 오리무중이다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이 여성 지도자에 대한 의구심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의 그 추미애나 박영선 의원이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도 있긴 있거든요. 에이,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치적 입지를 계속 갉아먹어 나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의원 선거든 할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자기 사람을 폭을 좁혀가잖아요. 그 과정 중에 권력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려서 마지막에 허물어진 거지. 그거는 정치하는 역량이 떨어진 거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밑에 그 흙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 대항마로, 그러니까 맞상대할 대항마로 세우는데 민주당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크게 네, 고민을 그렇죠. 하지 않겠죠. 왜 왜냐하면 그러죠?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보수표를 나눠먹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아니, 자유한국당도 서울시장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뭐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눠 먹으면 민주당이 이기죠. 서울에서. 야. 그냥 황교- 되는 거죠. 뭐.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아무리 유승민 후보라고 그래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가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얻는 표가 훨씬 많겠죠. 여기 황교안 전 총리 바 있잖아요. 아니 빠돌이. 빠돌이라는 표현은 좀 안 죄송합니다. 맞는 것 같고요. 좀 죄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황교안 그 전 총리께서는 보니까 SNS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생활이 어떻다. 더 뭐 보세요. 이런 저는 것도 황교안 전 총리가 SNS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다그 패친인 모양입니다. 아니 저는 관심 있는 분들 다 친구해놔서 다 소식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유승민 그 의원은 절대 서울시장 후보에 못 나옵니다. 나오셔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분 대구 경북 대구가 자기 그 정치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서울시장에 나와서 훅 하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대구시장을 나간다고 해서 대구에서 오셔서 잘하실 거 아니에요. 대구시장은 더 경쟁력이 있어요. 아, TK 대구에서 그 표 던져 주겠어요. 몇 그건 표안 맞아요. 대구나 뭐 네. 경북에서 하신다면 모를까.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잠깐 9%로 올라갔다고 해서 즐거워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반사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지금 갑자기 사건이 터졌죠. 한국당 지금 현재 뭐 우왕좌왕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저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정의당까지 다 전당대회 끝나고 전열이 정비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그 지지율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도 지금 우리 9%야 우리 2등당이야 오늘 이혜훈 대표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2위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보수로서 뭘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입 바른 말이라고 하나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모습 보이고 더 노력하는 모습 겸손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씀하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아마 그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사실 TK 지역에서 더 이렇게 확장성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지역을 옮겨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와서 확장성을 더 확보하는 게 그 당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 그래서 있었거든요. 지역구를 옮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총선이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별로 뭐 현실성이 없는 그럼 것이죠. 만약에 서울시장을 나오면 약간 그런 그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떻게 궤를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오히려 후보는 힘만 들까요? 선택하지 않겠죠. 아. 예. 그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시장을 나온다. 이거는 차기 대선을 꿈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분의 꿈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난번에도 그만큼 고심을 많이 했죠. 그 대통령 꿈을 다 꾸게 되죠. 뭐 그 국무총리 하신 분이나 고건정 총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 꿈을 꾸게 되죠. 그다음에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인데. 그렇죠. 대통령 비슷하게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계도 만들고. 그러니까 시계도 대통령 시계도 그렇죠. 만들고 봉황 시계도 만드는 그러니까요. 판에 이제 정말 대통령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선출직이라는 예. 게 나오게 되면 한병 앞으로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누가 선출직에 나오더라도 자기가 4대 국민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항상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군대를 안 갔던 거는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선출직에 나오면 상대방에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거죠. 또 원장님이 피부과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 황교안 그 전 총리 정말 그 사위가 피부과 사위 아닙니까? 잘 몰라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말씀 안 예,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하겠죠. 공직에 나와서 적어도 국민 앞에 자기가 얼굴을 내놓고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고 저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도덕적 잣대가 점점 더 엄격해지리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황교안 전 총리께서 무리해서 서울시장에 나올까 그게 대해서는 좀 저는 반반 좀 회의적으로 봐요. 사실 근데 자치단체장 네, 최영선 그만큼 검증이 혹독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그 선거가 바람으로 확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TV 토론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는 전국에서 전부 다 자치단체장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지방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피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간 분들이 또 청문회에 나오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역 문제는 사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을 보니까. 예. 이번에 그 이낙연 총리도 한초요. 전남지사였지만 하셨죠. 이번에 올라온 그 청문회하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그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MB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게 동시 선거의 좀 약점이기도 하죠. 검증을 아주 꼼꼼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지방선거다. 그렇죠. 정치인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가죠. 미국처럼. 예, 그런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정치 거물들이 다시 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병수 부산시장이나 송영길 인천시장 갔었죠. 그다음에 안희정 충남지사 하고 있죠. 다 하방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 추세로 가죠. 그렇군요. 작은 살림이라도 한번 살아본 사람이 살림 사는 능력이 그게 국가 있다고 경영을 예, 할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해 본 사람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안희정 지사 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던데 거기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아주 그 강하게 그 올라올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죠. 그래서 그분은 차기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분은 들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강연도 많이 다닙니다. 안희정 아니, 지사님. 그 안철수 전 대표도 다음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렇게 선거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팟캐스트 맞네요. 지금 대본을 2장을 받았는데 대본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장님이 누굴 찍었는지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 행사하신 한민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짧게 오늘 첫 방송 해보셨는데 벌써 방송이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아, 이것저것 뭐 직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준비해 왔더니 정치 얘기만 하다 가는데 예. 재밌네요. 네. 네. 저는
원고 안 보시고 그 정치 평론에 나오는 많은 변호사들보다 훨씬 훨씬 더 잘하시네요. 예, 훨씬 잘하시죠. 정말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들은 조간에 나온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되뇌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지급에 대해서 자영업자 어려움에 대해서 다 적어 갖고 왔거든요. 자료도 다 왔는데 지금 뭐 그 얘기는 하나도 못 하고 다음 편에 한번 더 불러주시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삼성 열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